안녕하세요. 토지주택박물관 온라인 강좌 도시인문학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개항기 이후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의 변화와 그 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전쟁과 도시가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전쟁 그러면 이제 그 잔혹함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가져온 엄청난 피해, 폐허는 곧바로 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참 기지화 속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38선 북쪽의 도시들에 대한 공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이 지도를 보면은 1937년경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한반도고요. 이렇게 좀 분홍색 계열로 표시된 것이 이것이 이제 일본이 중일전쟁에 빠르게 장악한 지역을 보여주는데 이게 전쟁이 깊숙하게 전개되면서 초창기와 두 번째에 전쟁이 무르익어 갔을 때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가 달라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전쟁의 시발점이니까 중국대로 가기 전에 중간 거점이 될 때 한반도에서 주로 동해안 일대가 주로 거점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진, 함흥, 흥남, 원산이 대표적인 공업 도시가 되는 거죠. 에피소드 같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원산 폭격이라는 기합을 요즘 여자분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군대용어는. 군대용어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원산 폭격이 사실 중고등학교 때 남자 학교에서 기합받는 방식인데 왜 원산 폭격이냐면 6.25 때 그 원산이라는 공업지대를 무차별 폭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6.25 전쟁의 기억이거든요. 왜 미국이 6.25 때 원산을 그렇게 폭격했느냐? 그게 공업지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 공업지대가 언제 형성된 거냐? 1930년대 중일전쟁 이후에 병참 기지화 속에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도시들이 전부 한반도의 동해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몰려 있다가 이제 전선이 깊숙하게 들어가요. 이제 북경, 남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동해안의 전략적 가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서해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지도에서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동그랗게 표시된 지도들이 이제 동해안에 있는 거점 공업 도시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선이 깊숙하게 이어지면은 이제 서해안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해안의 신의주, 그다음에 평양의 진입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진남포, 서울의 관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그다음에 장항 재련소 이런 쪽으로 서해안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전쟁의 전개 양상이 도시의 성장세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동해안의 도시는 어떻게 될까? 기존의 공업 도시들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특히 이제 동남부에 있었던 도시, 대표적인 게 부산이라든지 울산 같은 곳들은 공업 도시로 성장하긴 하는데 그 도시들은 후방 도시로, 후방 배후 공업 도시로, 그 대표적으로 울산이 석유 비축 기지로 계획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해방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를 할 때 울산에
석유화학공업단지가 들어서는 이유가 바로 일제강점기에 구축됐던 병참기지화 속 공업화의 그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거기다가 공업기지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주로 이제 그 전쟁과 공업의 관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과 달리 전쟁을 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일어나죠. 뭐냐? 비행기가 전략병기로 등장합니다. 비행기가 전략병기로 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선이 부딪히는 곳에서 사람이 죽고 승패가 결정났고 도시가 파괴가 됐어요. 근데 비행기가 전략병기로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전선도 중요하지만 그 전선의 배후를 지원해주는 도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전쟁 수행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격하는 쪽에서는 배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야 되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 문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40년이 되면은 이 한반도에서 도시화 건축이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도시화 건축이라는 잡지인데 틀림없이 건축 잡지라고 쓰여져 있는데 표지가 전폭기가 있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을 발행한 주체도 경찰 부서에서 발행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한다는 게 뭐냐? 물리적으로 도시를 파괴로부터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인명피해를 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에는 폭격이 일어났을 때 폭격으로부터 도시가 더 이상 불타지 않게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폭격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렇고요.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제 비행기를 가급적인 적의 전선과 밀접하게 갖다 붙여야겠죠. 그러면 도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은 이 지도에서 1930년대 말에서 44년도까지 한반도에 설치된 비행장들입니다. 항공기지들이에요. 이 항공기지들은 육군에서도 설치하고 해군에서도 설치하는데 보시면 거의 다 집중적으로 서해안에 몰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이 서해 바다만 건너면 바로 중국 전선이니까. 중국을 공중 지원하기에 서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해안이 공업도시로 성장하는 지역과 그다음에 항공기지가 도시 성장의 베이스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평택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병참기지화 속에서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도시의 물리적인 성장세가 달라지죠. 1920년대, 3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큰 도시들이 계속 컸어요. 그런데 1930년에서 40년대 후반이 되면은 그 이전에는 족보에 올리지 못했던 도시들, 원산, 함흥, 청진들이 순위가 급격하게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업 도시들이 특히 북쪽에 위치했던 도시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공업 도시가 성장하는 한편으로 돈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 자본주의가 함께 성장을 하게 돼요. 이게 근대는 도시를 무대로 펼쳐진 세상,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면은 도시가 시역이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예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보여준 지도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14년부터 36년까지의 시역인데 36년이 되게 되면 이 노란색 표시된 것처럼 전체가 다 시역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이 확장된 영역이 전부 주택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주택지에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조선주택영단이고, 즉 조선주택영단이 해방 이후에 대한주택영단을 거쳐서 대한주택공사를 거쳐서 오늘날의 LH 토지주택공사로 바뀌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영단주택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주택과 영단주택의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영단주택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핵심은 싸고 빠르게 많이 공급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표준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직급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리 공급됐었습니다. 아마 그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마 물레동 지역을 가보시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표준화된 주택이면서 동시에 전시체자에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폭격을 맞았을 때 화재에도 강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의 구조는 목조이면서 바깥에다가는 불에 견딜 수 있도록 몰타를 바른다든지 불가피하게 나무가 노출되면 거기에는 화재에 대해서는 지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같은 경우는 상도동에 만들어진 영단주택. 왼쪽에 있는 것이 영단주택 계획도의 모습인데 오늘날의 2000년대 항공사진을 봐도 그 물리적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구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집들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방동도 있었고 신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촌은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사이에 이 도시구조가 그 경성부에서 개발하게 되는데 그 도시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영등포에도 영단주택이 들어서는데 1936년에 영등포가 공업지대로 성장하게 되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한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주택영단에서 그 노동자들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식민지배를 산업화 없이 근대사회로 접어든 상태에서 당했기 때문에 서양 여러 나라에서 산업혁명 과정에 있었던 생산직 노동자를 위한 주택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930년대 이후에 전시체제가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뒤늦은 생산직 노동자를 위한 주택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수산업체의 노동자 주택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식민지하에서 겪었던 아주 독특한 주택 문제였고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주택영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 흔적이 지금도 영등포 일대에 500여 채의 영단주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 영단주택의 흔적은 사실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지역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인공업지대인데요. 사실은 이제 전선이 이제 동해안의 공업도시를에서 서해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천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 인천이 중요하다 보니까 인천이 공업지대로 성장하면서 영등포를 연결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지도는 경인시가지 계획도인데요. 사실은 인천과 서울은 꽤 떨어져 있어요. 꽤 떨어져 있는데 이게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이 사이가 굉장히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9년도의 지도를 보면은 이거 서울과 인천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아예 전체를 하나의 시가지로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경인시가지 일체화 계획이라는 게 발표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이 지도에서 가운데 H자로 보여지는 지역, 여기가 오늘날 부평이 있고요. 부평이 캠프마켓이 미군 기지 반환과 함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일본 육군이 직접 운영했던 조병창이 있었습니다. 조병창은 무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일본 육군이 직접 경인공업지대에 공장을 세운 거죠. 군수사업 공장을. 평양에도 조병창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해방 이후에 남한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일제강점기 때는 한반도가 하나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상부의 공업도시들이 군수산업이긴 하더라도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데 분단이 되고 나면은 남쪽에는 공업도시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공업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게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공업지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인공업지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경인공업지대는 사실은 병참기지와서 공업화의 흔적 기간으로 남아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방 이후에 영향을 미치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그 항공기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항공기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1930년대가 되면은
이제 오늘날처럼 장거리 비행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버스 정류장 쓰듯이 거점 도시를 거쳐가는 비행 노선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선에서 많이 공습을 위한 공군 기지들이 서해안에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한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이유는 항속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습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보여준 지도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동서 방향의 도로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남북 방향의 도로는 거의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종로, 을지로, 태교로 전부 동서 방향의 도로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보여준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얘기는 그러면 폭격을 맞았을 경우에 폭격으로 인한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화재 피해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종로 일가에서 났을 때 중간에 끊어주는 남북방 도로가 없으면 쭉 종로 일가까지 한꺼번에 다 불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남북으로 불길을 끊어주는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개도로고 여기에서 보면 남북 방향의 도로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소개도로인데 서울의 대표적인 소개도로는 종묘에서부터 태교로까지 이어지는 소개도로고 그게 폭 50m에 길이가 1km예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진 게 1945년 6월 달이거든요. 근데 곧바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방과 곧 이은 6.25 전쟁이 되니까 그 소개도로는 슬럼이 돼버리고 도시의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그곳에 정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그게 오늘날 세운상가가 되는 겁니다.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소개도로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것이 이제 세운상가 건설로 이어졌고 지금 보여준 장면은 종묘 앞에 소개도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냥 슬럼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 슬럼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있는 오늘날 폭 50m에 1km에 달하는 거대한 메가 스트럭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메가 스트럭처는 오늘날의 서울의 대표적인 주상복합 건물이기도 합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쟁의 영향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경인공업지구를 비롯해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구로공단, 그다음에 구로공단 말고 60년대 이후에는 울산공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울산공업단지도 병참기지와 속 후방 석유 비축기지로 준비가 되었던 울산공업도시 계획안이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울산공업단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거점으로 포항, 울산, 마산, 창원의 임해공업단지가 해방 이후에 한반도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은 그 대표적인 우리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모습들이고요. 특히 경인공업지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의 사대문화는 정치, 경제의 중심, 그다음에 영등포와 인천은 경제 중심.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중요하다 보니까 70년대까지 서울의 중심가로는 전부 서쪽으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서울의 최초의 고가도로도 아연 고가도 서쪽으로 그다음에 성산대로도 영등포로 연결하고 서울역 고가도로도 영등포로 연결하는 그러한 도시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해방 전에 이제 전쟁이 한참 피크를 이룰 때 만들어진 항공기지가 사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평택이라는 지역이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는 별로 크게 중요한 도시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지만 최근에 용산기지가 그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곳이 평택에 캠프 험프리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근데 캠프 험프리가 일제강점기 때 항공기지가 있었던 곳이고 바로 그 흔적을 바탕으로 미군 기지가 키워와서 지금 한반도의 최대의 그 군사기지가 됐죠. 물론 옆에 평택항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 전쟁이 산업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도시구조 또는 여전히 냉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 군사기지로까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제강점기 그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병창기지와
정책을 통해서 그 군수산업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영단주택이 생겨나고 또 토지구획 정리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일제강점기 서해안 공업벨트 형성과 산업 전반에 미친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해방 이후 산업화와 공업 도시 형성에 전시체제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해방 후 이제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서울이 어떤 도시 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틀이 만들어졌는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네 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도시의 인문학 7회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